네, 건축법의 용어 정리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1번 테마가 용어인데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좀 세 개로 나눠서 이제 마지막 그 용어 정리 내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어떤 걸 공부하시냐면 우리 건축법은 건축법이 1조부터 113조까지가 있는데 그 조문을 전체를 다 적용하는 전면적 적용적이 있고 또 6가지를 빼고 나머지만 적용하는 일부만 적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 있고 6개를 빼고 적용하는 지역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는 건축법을 전부 적용합니다. 근데 시골 지역 같은 데서는 건축법의 일부만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건축법에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 일단 시험 문제에서는 자, 건축법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이면 1번이나 2번이나 3번 중에 어느 하나에 걸리면 건축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또 시험에서도 나왔죠.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은 일단 국토기획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의 전부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자, 비도시 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정해져서 행정청의 특별한 관리를 받는 곳이면 여기도 조만간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전부 적용합니다. 자, 도시지역은 무조건 전부고 비도시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된 지역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상 1번이나 2번이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면 이런 지역도 건축법의 전부를 적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다만 읍이나 동지역이 섬인 경우에는 인구 500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맞춰야지만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가 도시지역이고 나머지는 관리지역이고 여기가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아까 우리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은 첫 번째가 도시지역. 자,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의 전부를 적용합니다. 자, 우리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이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정해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 관리지역 같은 비도시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정해져 있을 때는 또 전면적 적용이 되는 거고 또 도시지역과 이렇게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가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 자, 읍이나 동 같은 지역, 만약에 읍이나 동이 섬인 경우에는 인구 500명 이상의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자, 읍이나 동 같은 지역도 세 번째 항목으로 자,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에만 걸리면 건축법을 전부 적용한다. 자, 그럼 우리 그림에서 여기 좀 약간 푸른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전부 적용 지역이면 이 나머지 지역들, 자, 나머지 지역들은 건축법의 일부만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도시 지역에 자, 비도시지역 중에서 행정구역상 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도시지역 중에서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 아닌 면단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여기가 건축법을 일부 적용하는 지역 개념이 잡힙니다. 자, 우리가 일부 적용하는 지역은 건축법의 6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금방 봤듯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고 행정구역상 면단위 지역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는 쉽게 얘기하면 비도시역의 면입니다. 비도시역의 면이고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 자, 그런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6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이 6가지 규정은 우리가 이제 이 대도, 건건, 방분 이렇게 좀 암기를 합니다. 자, 대도, 건건, 방분 우리가 이제 앞글자로 이렇게 외우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자, 건축물 그 대지 앞에 도로가 있고 이 도로에 접하는 폭이 2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건축법 44조에 근거해서 자, 도로를 새로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45조. 건축법 46조는 건축선을 후퇴해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가 이제 이 대지하고 도로하고 경계선이 건축선인데 이 대지 소유자한테 불리하지만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 건축선을 대지 안쪽으로 이렇게 후퇴시킵니다. 자,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은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선을 넘지 않게끔 건물을 져야 됩니다. 건축선이 거지면 건축물 자체가 이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 구조로 써야 되는데 이게 51조로 배울 겁니다. 앞으로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자,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 자, 그 면적 미만으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할 수 없는데 이 6가지 규정이 이런 면지역 같은 시골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건축법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비도시역의 면 같은 시골 지역일 때는 6가지를 적용할 필요가 없음 해가지고 대도, 건건, 방, 분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도심지에서만 적용하지 시골에서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도로를 지정 폐지할 때도 뭐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면적에서는 필요가 없다.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된다. 건축 제한, 방화지구, 분할 제한 같은 경우도 이 비도시역의 면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거랑 전면적 적용 지역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져 있는 지역. 자, 1번이나 2번이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지역에서는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6가지를 빼고 적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건축법의 완화 요청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 관계자들이 설계, 감리, 시공, 건축주. 자, 우리 건축 관계자 우리 앞에서 용어할 때 배웠습니다. 요 4명이 이 건축 관계자입니다. 자, 건축주가 돈을 내서 자,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이고, 자, 돈 받고 설계해주는 사람, 또 돈을 받고 감리해주는 사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건축주한테 돈을 받고 시공해주는 건설업자가 있죠. 그럼 이런 건축관계자 4명이 다음은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권자한테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물, 자, 수면 위에 건축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우리 호숫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말뚝 같은 거로 기초공사를 쭉 한 다음에 그 위에다 건물을 질 수 있겠죠. 또 거실이 없는 통신 기계 설비 같은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31층 이상 건물 기억하셔야 되고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해서 15년 이상이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자, 이게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이 아닙니다. 자, 이거 21층 이상 건물이 아니에요. 31층 이상 건물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물로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15회 때 그런 스타일을 썼는데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물, 거실이 없는 통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바꿀 말이 없는데 3번 같은 경우를 31층 이상 건물을 21층 이상 건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31층 이상 건물인데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일 때는 이때는 제외한다. 완화 요청 대상에서. 그렇게 주상복합 같은 경우로 31층 이상이면 이게 완화 요청이 가능합니다.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이고 31층 이상 건물이면 완화 요청하는 건물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발전소, 그다음에 제철소 이런 거 참고로 보시고, 자, 전통사찰이나 전통 한옥도 건축법을 완화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계단식 공동주택이 있는데, 자, 31층 이상 건물 기억하시고, 자,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사용 승인 받고 나서 15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인데, 자, 이걸 다 15년 이상 지나서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또 10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자, 3번과 6번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쭉 이렇게 읽어보시다가 여기 9번 좀 보세요.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 지역에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건물. 자, 요거 갖다가 자, 방화지구에서 화재 예방이 필요한 건물 이렇게 하시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제 주택법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중에 배울 건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이 있는데 자, 이런 아파트 형태는 제외하고 자, 아파트 형태는 제외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로 같은 거로 지었을 때는 이 완화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 밖에 뭐 공공주택도 있는데 공공주택 같은 거 참고로 보십시오. 주민 공동설 같은 거. 자, 다음 중 건축법을 건축 관계자가 완화 요청할 수 있는 건물로 틀린 것은 요거 21층 이상 건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갖다가 15년 이상이 지나서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9번도 방화지구에서 뭐 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로 바꿀 수 있고 10번 같은 경우도 뭐 창의적인 건축 같은 걸 통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로 쭉 쓰다가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완화 요청할 수 있는 건물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2회에서 뭐가 나왔냐면 좀 전에 수면 위에 건축하는 경우는 완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화 요청을 보시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물은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완화 대상 건물, 완화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이제 항목씩 2개씩 쭉 나와 있는데 이제 많죠. 자, 이걸 시험 문제 낸 겁니다. 32회 때. 완전 심한 문제고 이거 거의 우리 함정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40조부터 47조가 우리 건축법 뭔지 모르지만 대지의 안의 안전 규정,
대지 안에 공지, 대지에다가 공개 공지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대지에다가 조경을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자, 건축선 관련 조항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완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 자, 시험 문제 또 이거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자,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자, 대지 쪽 관련 조항에서 대지 안전, 대지에서 공개 공지 설치, 대지에다가 조경하는 거,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 공지라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줘라. 조경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건축선을 따로 후퇴해서 정할 수 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건축선을 넘지 말아라. 그 밖에 뭐 건폐율 용적률, 뭐 대지 분할하고 높이 제한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읽어보시면서, 지금 여기 시험 문제가 32회 때 완화 요청하는 건물이 틀린 것을 이렇게 수면 위에 건축하는 경우는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완화 요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지 안의 안전, 뭐 대지에다 공개 공지, 대지에서 조경 설치한 규정, 건축물의 높이 제한인데, 여기 내진 등급 성능 이런 거, 내진 등급이라든가, 뭐 내진 등급 안전 관련된 거, 내진 등급의 어떤 설정, 뭐 내진 능력의 공개 같은 내진 능력,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구조 안전, 이런 것들은 완화 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하고 내진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 규정, 뭐 내진 등급에 관한 규정은 완화 요청하는 대상이 아니니까, 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경우 이 완화되는 규정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시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 공개 공지 같은 거라든가 뭐 조경 이런 건 다 포함이 되지만,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것이 내진 능력의 어떤 설정, 뭐 이런 것들, 내진 능력의 공개, 그 다음에 구조 안전 이런 규정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구조 안전, 내진 능력은 이 완화 요청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건축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이렇게 이 모든 관정청이 지금 중앙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두게 되면 중앙건축위원회 70명 이내 위원으로,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이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면 지방건축위원회가 되는 거죠. 지방건축위원회 인원수는 뭐 25명 이상, 150명 이하에서 위원을 둡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중앙건축위원회가 국토부에 설치되면 중앙건축위원회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설치하게 되면 지방건축위원회인데, 두어야 한다. 필수입니다. 필수. 요 3명의 관청 모두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자,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표준 설계 도서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설계도는 원래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설계자한테 시켜서 개별적으로 만드는 거지만, 우리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어떤 뭐 임대 아파트 같은 걸 공급할 때 딱 정해진 표준 설계 도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많이 배포를 해서, 우리 임대 아파트 같은 거는 좀 저렴하게 공급해야 되니까 설계비를 좀 아끼고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이 표준 설계 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좀 하나 좀 보시고요. 나머지 뭐 건축이나 대선, 용도 변경 이런 거 할 때, 뭐 공작물 설치 같은 거 할 때 분쟁의 조정, 재정 같은 게 있는데 이것 좀 따로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표준 설계 도서의 인정이라는 거 좀 하나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랑 이제 문제를 이제 섞어서 냅니다. 다음 중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선을 따로 정하는 거에 관해서 심의한다. 자, 조례를 제정, 개정 같은 거 할 때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자, 다중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도 지방건축위에서 심의한다. 그 다음에 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다른 법률에서 이렇게 어떤 별도로 규정한 거, 다른 법률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이 있으면 뭐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봐야 되는데, 요 4개에다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거, 그러면 답이 뭡니까? 표준설계도서 인정입니다. 자, 좀 전에 봤던 표준설계도서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사항 할 사항이죠. 요거 인정 같은 거에 대해서. 나머지 요 4가지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4개하고 표준 설계도서 같은 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심의사항을 섞어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거,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지문에다가 5번에다가 표준설계도서 인정 넣어가지고선 문제를 만든다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앙건축위원회 국토부 장관이 두어야 한다. 시도나 시군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째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하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이제 4번째, 5번째 파트하고 마무리할 건데,
자, 우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여기 보십시오. 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나 신구청장은 본인들이, 이 사람들이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해가지고 건축위원회를 두었는데, 자,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다음 각부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자, 국토부 장관이 설치한 중앙건축위원회에다가는 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나 신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자, 건축위원회가 이렇게 국토부 장관, 시도, 신구청장이 모두 두어야 한다 했었죠. 중앙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 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이런 전문위원회라는 일종의 소규모 위원회를 다시 한번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다가 둘 수 있는 것은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해주는 분쟁전문위원회고, 자, 시도나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 안에다가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민원전문위원회입니다. 민원전문위원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건축계획이나 구조에 관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다가 둘 수 있는 것은, 자, 이게 분쟁전문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건축위원회에다가 둘 수 있는 것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분쟁전문위원회하고 민원전문위원회를 어디다가 둘 수 있는지. 자, 그거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요. 30회 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 분쟁전문위원회가 자, 분쟁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줄 거냐. 자, 분쟁전문위원회가 자, 조정하거나 재정할 대상이 있다. 조정이라는 게 이 분쟁이 생긴 사람들 일방이 신청하면 조정이고, 우리끼리 분쟁 해결이 안 되니까 분쟁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쪽 사람이 신청하면 이 조정이고, 분쟁이 생긴 당사자 간에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둘 다 신청을 하면 재정 신청인데, 자, 문제는 이 분쟁전문위원회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삼각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관계자, 아까 건축관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건축주였었죠. 그 건축관계자하고 주민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우리 건축하다 보면 막 이렇게 공사할 때 소음도 생기고 먼지 날리니까 이 주민들이 막 항의합니다. 자, 이런 분쟁이 생기면 결국에는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분쟁에 대해서 원인 관계가 분명하고 만약에 피해를 줬으면 이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때 우리 금전적으로 보상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이게 분쟁 전문위원회로 찾아와가지고 조정이나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건축 전문 기술자하고 주민 간의 분쟁. 자, 우리 앞에서 용어 정리할 때 건축 전문 기술자가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다음에 설계라든가 감리에 참여해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자, 일단 구조 전문가 이런 사람들, 승강기 전문 기술자 이런 사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전문 기술자하고 주민 간의 분쟁. 자, 이번에는 건축 관계자하고 기술자 간의 분쟁.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 상호 간의 분쟁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자, 전문 기술자 상호 간의 분쟁, 그 다음에 주민 상호 간의 분쟁도 이 분쟁 전문위원회가 해결해주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이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뭡니까? 자, 건축 관계자하고 건축 허가권자, 시군구청장, 건축 허가권자하고 건축 지도원 간의 분쟁은 이거는 나중에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건축 관계자, 주민, 기술자 간의 상호 간의 분쟁하고 또 건축 관계자, 이렇게 상호 간의 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주는데, 분쟁 전문위원회가 건축 관계자하고 건축 허가권자, 건축 관계자하고 건축 지도원 이런 사람들하고 분쟁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할 대상이. 근데 이 관할을 찾는 게 이제 또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조정, 재정 대상하는 해당 분쟁을 조정하거나 재정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주민과 건축 허가권자 간의 분쟁 이런 거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얀색 요 네모 안에서만 분쟁을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건축 민원 전문위가 마지막 항목인데, 자, 아까 건축 민원 전문위는 어디다가 둘 수 있습니까? 건축 민원 전문위는 약간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 시도하고 시군구에 설치한 지방건축위원회에다가만 둘 수 있습니다. 자, 중앙건축위원회에다가 민원 전문위를 둘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민원 전문위원회는 보십시오. 자,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설치하면 이게 광역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고,
시군구청장이 설치하게 되면 이게 기초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가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된 질의 민원 요 가로 안에 1번 건축법령을 어떻게 운행 집행하는 거냐 건축법에 대한 해석을 못하시면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거 생기면 이거 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민원 전문위에다가 민원 같은 걸 질의 민원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돼서 건축 허가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해당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건축 민원, 질의 민원 같은 걸 넣을 수 있고 이 질의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가 이런 심의 같은 걸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자 민원 전문위원회의 포인트는 광역하고 기초로 두 개로 나눠서 민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질의 민의 신청. 자, 요거 지금 민원 전문위원회에다가 질의 민원을 신청하는 그런 관련 조항들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질의 민원 같은 게 있을 때, 이 민원 전문위에다가 심의 같은 것들을 신청하려는 자는 민원 전문위원회에다가 심의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고요. 자, 심의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서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30회 때 오른지 모드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위원이라든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하금, 관련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이라든가 여기 위원회 위원하고 또 소속 공무원들이 관련서를 열람하고 사업장에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거고, 마지막 4번이 답이었었는데, 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민원을 신청한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 담당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의견 같은 걸 들을 수 있는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이해관계인하고 참고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시험 문제에서는 30회 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신청인하고 허가권자에 한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정하지 않죠. 여기 신청인하고 업무 담당자도 있고 이해관계인하고 참고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하고 허가권자에 한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틀리는 지문입니다. 30회 때 정답이었습니다. 이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나왔던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축법 적용 대상지역, 전부 적용지역, 일부 적용지역, 건축법에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물들, 건축위원회라는 걸 두어야 한다. 네, 건축위원회 안에다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 내용들을 쭉 봤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잘 보셨다가 문제를 맞추기 바랍니다. 자, 교재는 네이버 밴드에서 공법 배문안 검색하시면 이 관련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무료로 한번 파일을 검색해 보시고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야죠.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건축허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대선할 때는 건축허가라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건축허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관련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두 파트로 나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에 용어 정리에서 무조건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놓으셔야 되고 이 건축허가 파트에서도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파트로 봐야 되겠습니다. 건축법은 이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또 강의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